기원전 484년부터 425년까지 살았던 서구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서양 최초의 역사책을 집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약 450년 전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도 다녀갔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는 그때 당시에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역사적 건축물이었다. 이집트를 다녀온 헤로도토스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이집트 폭군 파라오 쿠푸왕이 20만 명의 노예를 이용해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했다고 전했다. 채찍을 맞으면서 피라미드의 거대한 벽돌을 옮기는 노예들의 이미지는 헤로도토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피라미드는 폭군의 정치로 인해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활발한 피라미드 연구로 쿠푸왕은 약 2500년간의 폭군 이미지 누명을 벗었다. 쿠푸왕의 대피라미드 남쪽 1km 지점에 4000년 이상 된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에는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여러 유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유골들에는 부러진 뼈를 이어붙인 치료의 흔적, 임신한 여성의 유골, 아이들의 유골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통해 피라미드 노동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건설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주거단지였던 것이다. 또한 런던 대형 박물관에는 피라미드 작업 근무일지가 보관되어 있는데 작업 근무일지에는 근무자의 이름과 결근 날짜, 결근 사유가 적혀있다. 결근 사유로는 몸이 아파서 가족의 미라를 만들기 위해 잔치 참석 등이 있었다. 추가로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 약 1만 명당 매일 소 21마리와 양 23마리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에는 쿠푸 왕의 친구라는 낙서가 벽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노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채찍을 맞으며 20년간 강제노동으로 끔찍한 삶을 보낸 노예들이 만든 피라미드라는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 헤로도토스로부터 시작되어 할리우드 영화까지 제작되어 왔는데 이는 잘못 전파된 이미지라는 것이었다. 헤로도토스도 역시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카트 맨델슨 박사는 피라미드는 나일강의 4개월간 범람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사라고 말한다. 당시 이집트 백성들은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경작지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게 됐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라고 여겨왔던 피라미드의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노동근로자들이었으며 노동자들은 휴가, 급여 등의 복지를 누릴 수 있었고 임금 체불로 인한 파업까지 하기도 했다고 한다.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생활터와 피라미드 근무일지에 대한 발견으로 피라미드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만 정작 이 거대한 건축물 피라미드를 어떤 방법으로 벽돌을 쌓았고 무슨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4000년 전 청동기 시대 이집트인들의 생활 지식과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피라미드 벽돌을 만들던 채석장, 그리고 이 거대한 벽돌을 옮긴 여러 흔적들을 토대로 피라미드의 건축에 대한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다.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말끔한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스타바 무덤을 만들었는데 마스타바는 영혼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집트의 초기 왕조 시대부터 이집트 파라오와 귀족들은 전통적으로 마스타바라는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에 묻혔다. 마스타바 무덤은 흑벽돌로 만든 납작한 지붕의 직사각형 구조이다. 이러한 마스타바 무덤이 발전하면서 피라미드 형태가 되었는데 조세르 파라오부터 마스타바는 몇 번의 발전을 통해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조세르는 이집트 고왕국 제3왕조의 초대 파라오다. 조세르 파라오는 19년 혹은 38년이라는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이집트를 다스린 파라오로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식 무덤을 만든 파라오였기 때문이다. 조세르 이전까지의 파라오들은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에 묻혔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무덤의 형태이다. 하지만 조세르는 마스타바를 6번이나 확장하여 재설계 후 계단식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고 제4왕조, 제5왕조 등 후대까지 계단식 피라미드는 왕묘의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아직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와 같은 매끄러운 삼각형의 피라미드는 아니었다. 이후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스네프루가 피라미드를 더 발전시켰다. 그는 피라미드를 3번 건설하며 실패와 경험을 통해 마침내 오늘날의 매끄러운 삼각형 피라미드를 완성시켰다. 파라오 스네프루의 첫 피라미드는 메이둠에서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공사 중이었던 붕괴 피라미드다. 그는 메이둠의 피라미드를 계단식이 아닌 매끄러운 삼각형 피라미드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하여 공사 도중에 설계를 변경했는데 피라미드가 붕괴하는 바람에 건설이 중단됐다. 메이둠의 무너진 피라미드는 오늘날 이집트어로 엘헤람 엘카다, 거짓 피라미드라고 불려지며 지금도 남아있는데 피라미드의 외벽은 무너져 내리고 중앙부에 3층 석탑만 남아있다. 매끄러운 삼각형 피라미드를 위해 원래 계단식 피라미드로 지어졌던 메이둠 피라미드 위에 벽돌을 추가로 덮었는데 단단한 암석 위에 지어진 계단식 피라미드의 중앙부와는 달리 추가로 덮은 외벽의 바닥은 부드러운 모래 위에 세워져 무너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피라미드의 각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메이둠 피라미드와 함께 지어지고 있었던 굴절 피라미드의 각도가 54도에서 43도로 중간에 변경된 이유일 것이라 추측된다. 스네프루가 건설한 두 번째 피라미드
일명 벤트 혹은 굴절 피라미드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다시루의 왕실 묘지에 위치해 있다. 이 피라미드는 윗부분의 각도가 변경되어져 있다. 굴절 피라미드는 메이둠의 붕괴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있을 때 같이 건설이 시작됐는데, 메이둠 피라미드 붕괴로 얻은 경험이 녹아들었는지 두 번째 피라미드는 붕괴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 도중에 각도를 변경하여 구부러진 모양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린다. 파라오 스네프루는 이 두 개의 피라미드를 과감하게 버렸다. 스네프루의 세 번째 피라미드인 붉은 피라미드는 다슈르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이고 기자 고원의 대피라미드와 카프레 왕 피라미드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피라미드다. 그리고 스네프루가 원했던 깔끔한 삼각형 피라미드의 첫 성공 사례이다. 붉은 피라미드도 원래는 하얀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지만 부식되면서 붉은 석회암 돌이 드러났다. 붉은 피라미드는 굴절 피라미드가 변경된 각도 43도로 처음부터 지어져 매끄럽게 지어졌다. 고고학자들은 붉은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스네프루의 붕괴된 첫 피라미드와 굴절된 두 번째 피라미드 건설을 통해 얻은 공학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네프루는 이 붉은 피라미드에 잠든 것으로 추정한다. 스네프루 다음 파라오는 바로 쿠프다. 이전 파라오들은 다슈르와 사카라 지역에 피라미드를 지었었는데, 쿠프 왕은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곳에 현재까지도 가장 유명한 기자 대피라미드를 건축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는 그리스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먼저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된 인구를 알아보자면,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3개월마다 10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을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는 총 2만 명 정도로 추측한다. 채석장의 약 5천 명, 석재 운반의 약 5천 명, 보급품 조달로 약 1만 명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건축 현장 근처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주거단지와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들을 예측해본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말대로 3개월마다 10만 명씩이나 노동자들을 투입했다면 피라미드 건설은 20년보다 훨씬 더 빨리 완공되었을지도 모른다. 또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어떻게 측량했을까? 대피라미드는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위가 아닌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졌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의 수평을 잡기 위해 단단한 안반 기초 바위에 물기를 만들었고 물의 수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수평을 측정했다. 그리고 나침반 또한 없었을 시기에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은 천문학적 지식으로 별을 관측하여 피라미드의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벽돌 한 개의 평균 무게는 2.5톤이다. 가장 무거운 벽돌은 70톤까지 나가기도 한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벽돌은 총 250만 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바퀴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그 크고 무거운 벽돌을 옮겼을까? 4500년 전에 건축된 피라미드는 참고로 청동기 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벽돌은 대부분 석회암인데, 석회암은 단단하지 않은 돌로 가공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가 없던 시대에도 이집트인들은 쉽게 벽돌을 캐낼 수 있었다. 현재 보이는 곳은 피라미드 채석장이다. 피라미드 벽돌을 캐내는 채석장은 여러 곳에 있다. 기자 고원에서부터 최대 9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다. 채석장들은 나일강 주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의 흐름을 이용해 배로 기자 고원까지 벽돌을 옮긴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1954년 기자의 대피라미드 남쪽에서 제1태양의 배가 발견되었다. 길이 43m, 폭 6m의 배는 약 150톤 무게까지 운반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채석장은 기자 고원에서 남쪽으로 나일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나일강은 1년 내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손쉽게 배를 이용해 무거운 돌들을 매일 500개씩 운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들은 한 척당 5에서 7개의 벽돌이 적재되었다고 예측한다. 이는 약 20톤이며 매일 64개의 벽돌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 70톤까지 되는 무거운 돌들은 어떻게 배에 실었을까? 크레인이나 거중기가 없었기 때문에 무겁고 거대한 돌들을 수직으로 들어 배에 안전하게 올려놓을 수 없었다. 무거운 벽돌을 배에 올려놓는다면 배가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 건축 연구가인 프란츠 레너는 두 척의 배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안전하게 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벽화로 발견된 단일 척으로 이동하는 배들은 가벼운 벽돌을 운반하는 배들이라고 한다. 일정량 이상 무게의 벽돌을 운반 시에는 두 척의 배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일강 기슭의 선착장을 재현해보자면 뗏목을 사이에 두고 두 척의 배를 선착장에 배치한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트랙으로 벽돌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배가 전복될 위험 없이 70톤까지 나가는 무거운 벽돌도 쉽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석장에서 벽돌을 실은 배들은 최대 900km가 넘는 항해 끝에 기자고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진 2톤에서 70톤까지 나가는 이 벽돌들은 썰매를 이용해서 옮겨졌다고 한다. 썰매는 미리 만들어 놓은 트랙을 따라 이동하거나 그대로 모래 위를 이동했다고 한다. 썰매가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위를 이동할 때 윤활 작용을 위해 물을 뿌리는 팀도 있었다고 한다. 모래에 물을 적실수록 운반에 필요한 힘이 줄어들어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과 다니엘 본 교수는 모래에 함유된 수분이 썰매의 지표면에 마찰력을 줄여줘 운송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모래 부피의 2에서 5% 정도의 수분 함량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참고로 나일강에서 기자 고원까지는 약 7km이다.
이 먼 거리를 썰매를 끌어 벽돌을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7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축시켜줄 단서가 발견되었다. 프랑스 유럽 환경지구과학 연구교육센터의 환경지리학자 하데르 세이샤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시추한 퇴적층에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통해 나일강 지류의 증거를 확보한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다. 이집트 제사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쿠푸왕의 이름을 딴 쿠푸 지류로 명명된 이 하천이 나일강 본류에서 약 7km 떨어진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물자를 수송하기에 충분한 수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제시했다. 쿠푸왕 대피라미드가 건설될 무렵인 기원전 2600년 전에는 쿠푸 지류가 40% 수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를 통한 벽돌 수송이 충분하고 강이 범람할 위험도 없어 피라미드 건설에 적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원전 1350년 무렵 투탕카멘왕이 즉위했을 때 쿠푸 지류는 배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피라미드 건설도 끝나게 된 것으로 예측된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기원전 332년 무렵 피라미드 묘역 주변 지류는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채석장에서 출발한 거대한 벽돌들을 실은 배들은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축의 미스테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피라미드 건축 현장에 옮겨진 벽돌들을 어떻게 경사 51도에 146m 높이까지 옮겨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옛 거인들이 벽돌을 옮겼다, 외계인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온갖 미스테리가 생긴 이유는 여기에 있다. 피라미드 건축 방법에 대해 여러 가설이 세워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 외부에 경사로를 만들어 돌을 운반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피라미드를 둘러서 나선형 경사로를 만들어 돌을 운반하는 방법. 피라미드를 두른 경사로의 모양은 여러 예측들로 나뉜다. 피라미드 건축 연구가 프란츠 레너는 피라미드의 경사로를 만드는 일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추측을 했다. 프란츠 레너는 이집트인들이 줄을 이용한 여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석해냈다. 현악기부터 시작해 여러 줄을 이용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의 이러한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이집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프란츠 레너는 로프롤 방식을 고안해냈다. 프란츠 레너는 실제로 2.5톤 무게의 돌을 52도 각도에서 46명의 인력만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냈다. 로프롤 없이는 겨우 10도의 경사를 위해 2.5톤 무게의 벽돌을 옮기려면 400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프란츠 레너가 고안해낸 로프롤 방식으로라면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은 약 7,000명도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피라미드에 추가적인 경사로를 만들 필요도 없이 51도의 경사로에서 146m까지 쉽게 벽돌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록 또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어떻게 벽돌을 옮겼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자 고원의 대피라미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기자 고원의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m이다. 강면의 길이는 230m이고 경사의 각도는 51도이다.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흰 색깔의 거대한 삼각형이었다. 벽돌은 총 210층으로 쌓여있고 사용된 벽돌은 총 250만 개다. 벽돌들의 무게는 2.5톤부터 70톤까지 다양하고 옮긴 벽돌의 총 무게는 650만 톤이다. 피라미드 건설은 약 23년이 소요된 것으로 측정한다. 하루에 500개의 벽돌들을 운반해야 하고 1년에 290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 매분 2.5톤의 벽돌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피라미드는 전체 높이의 약 3분의 1인 50m만 건축해도 피라미드 전체 건축의 82%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대피라미드 정문 입구 위 비밀 공간이 세상에 드러났다. 길이 9m, 폭 2.1m 복도다. 이 공간은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무려 4,5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피라미드 내부 방 위쪽 벽돌들은 피라미드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대부분 세모 모양의 쉐브론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공간도 피라미드의 정문 입구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 공간의 끝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4,500년 전에 건축된 피라미드는 현재까지도 많은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앞으로 고고학자들은 과연 피라미드의 어떤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